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체포된 대장동 사업 설계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오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인데요.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가 체포됐죠. 유동규 씨는 화천대유에 배당 이익을 몰아준 뒤에 700억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 홀딩스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를 상대로 350억 원대의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오전에 의원직 사퇴를 밝힌 곽상도 의원, 그리고 그 아들 등 정관계 인사들을 포함해서 50억 약속 클럽,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상당한 금액이 흘러갔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앞으로의 검경 수사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유동규 씨가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일단 키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일단 유동규 씨가 해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각 부분의 영역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수익금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유동규 씨가 지금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지금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천화동인으로부터 11억 8천만 원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은 변호인을 통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린다? 이제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정모 이 회계사가 이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이나 자료에 따르면 이동규 지금 전 본부장이 천하대유 쪽에 돈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0억 원 이상을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뭐 8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돈을 요구를 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그 천화동인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오는 게 바로 1호입니다. 근데 이 1호의 지금 소유주가 화천대유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여기에 1호가 1,200억 정도의 이제 배당금을 받았는데, 실제 이 1호의 사실상의 소유주는 유동규 씨일 것이다, 이런 지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700억 원 정도를 본인이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 사후 뇌물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주체인 성남개발공사의 사실상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예. 이 사업의 계획을 틀을 짰고, 그렇다면 이 사업의 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영보다는 민간 쪽의 이익을 상당 부분 몰아줬던 그런 구도를 짰고, 거기에서 나온 실이익을 실제 자신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로 편취를 했다, 또 뇌물 형태로 받았다, 이런 사실이 이제 공개될 경우에 이제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입니다. 예. 즉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가 뭐 측근이다 아니다 논쟁은 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가까웠던 관계인 만큼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는 없을 것인가? 바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밝혀낼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혹들은 정여각 회계사, 그러니까 화천대유 관계사로 알려진 천화동인의 5호 실소유주였죠. 정여각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한 얘기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사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영학 씨가 10억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돈 준 사람 저한테 데려오세요. 정영학이가 저한테 돈을 줬대요. 그리고 그 정영학이 말한 게 사실이면 저는 정영학을 고소할 거고요. 지분을 나눴다고도 했거든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도 않을 거고요.
정영학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기 대장동 사업하면서 초기 사업자가 와가지고 민간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자들하고도 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이상을 정영학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가요? 사적으로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예. 만나요? 그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만나셨던 시기는 어느 정도로?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유동규 씨 변호사가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 교수님, 일단 유 씨가 화천대유 측에 수익 중 7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실제로는 본인이 11억 8천만 원을 빌렸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처분한 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뭐 유동규 씨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처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유동규 씨는 뭐 빌린 건 맞지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인하고 있고 또 뭐 일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물론 녹취록도 다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공개된 걸 보면 마치 이제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씨 것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뭐 계좌가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 정말 저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난 적이 없는 한 번 만났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 번 만났는지 이런 건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또 유동규 씨하고 또 다른 분들의 정 회계사 두 사람의 말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함께 막대한 배당 수익을 받고 같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왜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검찰에 제보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술기운에 정영학 회계사 뺨을 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정영학 회계사가 모멸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보했다. 이런 이제 보도에 대한 해명인 거죠. 그리고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웠고 유동규 씨는 그걸 중재하다가 그 내용이 녹취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은 해명하고 있는 건데 이수희 변호사님, 다소 이해하기 힘든 건 이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까지 조금 전 저희가 목소리 들었지만 정영학 씨를 잘 모른다. 연락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얘기는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싸움을 본인이 중재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사적인 관계가 없는데 중재한다고 만나서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린다? 그거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만만한 사이였을 때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뺨을 때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동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자 당시에는 이제 사장 직무대리였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돈을 지금 뭐 700억 얘기까지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참 깨끗하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천대유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거 배 아픈데 해서 뒤늦게 돈을 요구했는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자기 몫을 약속을 받고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수익을 초과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후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뺨을 때릴 수 있고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왜 그럼 저런 거짓말을 하느냐? 관계가 어떤 사이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오는 것마다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특검이 됐던 어디에서 수사건 저런 관계 문제는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날 사실로 보입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휴대전화의 행방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먼저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받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네, 이를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그 지사님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죠. 근데 그분이 창문으로 뭘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휴대폰이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조연필님의 창밖의 여자는 들어봤지만 창밖의 휴대폰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과거에 사고 치면 전화를 뺏기지 마라라는 공개 강연을 했을 때 무리를 빚은 게 있긴 했는데 그때의 이재명 지사님을 충성심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능적으로 학습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의원님 우리 네. 김 의원의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게 이제 2016년도 11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성남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시국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휴대전화를 보내.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이게 상식처럼 돼 있어요. 휴대전화에 모든 개인의 기록과 또 뭐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수사기관들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하면 가장 먼저 압수하는 게 바로 이 휴대전화입니다. 이걸 확보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유동규 씨의 행태를 보면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사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다른 집에 있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압수수색할 걸 아마 본인도 인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사를 했을까? 그리고 검찰은 왜 전 집이 아니라 왜 새롭게 이사한 5일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압수수색을 했을까라는 이제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본인이 살았던 곳 이사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동안 거주해 왔던 곳에 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검찰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유동규 씨가 그동안 쭉 거주해왔던 집을 제외하고 5일밖에 안 되는 이 오피스텔 정말 침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압수수색했을까라는 의문. 두 번째는 이 휴대전화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 압수수색을 할 때 한 20분 정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누구와 통화를 했는 것인지 그 통화가 끝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구와 짜고 밑에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건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도 있어요. 예. 즉 뭐냐면 이 유동규 씨가 제가 알기로는 휴대전화를 아마 옛날부터 쓰던 전화가 아닐 겁니다. 최근에 바뀐 걸 텐데 이게 뭐 그렇게 증거 능력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통화한 내역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이 아마 구명 운동을 했을 것이고 나 이거 저 구속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검찰이 못 찾아낸 것도 문제이지만 결국 이 전화 속에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유동규 씨의 구명 활동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과연 최근에 이사한 집을 압수수색한 게 적절했느냐 그리고 휴대전화를 과연 이렇게 실종됐는데 그 실종된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대로 찾고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들 제기하는 건 결국 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두고 오히려 이재명 캠프는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은 연관성이 없는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다른 내용을 결부되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을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의 판박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최지문 교수님. 네. 휴대전화가 사라진 걸 두고도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휴대전화를 버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 그럼 숨길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다만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걸 이재명 지사가 지시해서 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처 2016년에 시국 관련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휴대전화가 중요한. 물론 범죄자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마치 이재명 지사가 지시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엮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런 행위는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를 물론 뭐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와 관련해서 의심을 사고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제출을 안 하거나 이런 것 자체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걸 너무 무리하게 예전 2016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이 사람이 지시를 받고 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 규정될 텐데 수사 진행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안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이측근 4인방의 도원결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일부라면서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는 도원결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실무했는지 한번 제가 처음으로 까겠습니다. 도원결의를 네 사람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 중에서 김만배를 제외한 세 사람은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원결의를 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는데. 네, 박 의원도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이 지목한 당사자들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이현종 의원님, 다만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이에요. 나름 경기도 상황을 잘 알 것도 같은데 어떻게 저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일명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성남파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재명 캠프가 크게 세 개의 부류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우리가 기자들이 보는데요.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했던 그 성남파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형성됐던 측근 그룹, 그다음에 이제 친문 그룹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보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성남파라 보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정진상 지금 부실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뭐 자타공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일체 드러나지 않고 이재명 지사와 정성호 의원의 전화만 받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지금까지도 경기도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김용호 의원은 성남시 의원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장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고 경기도 대변인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성남시에서 경기도를 이어주는 분이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처음 할 때부터 정책으로 함께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캠프와 그다음에 이 성남 도시별 건설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할 정도로 이재명 지사와 정책 운명을 함께 한 분입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김만배 씨가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를 뭐 인터뷰하기도 하고 바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지 않겠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을 전체를 지금 총괄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남파 3명과 김만배 씨가 어떤 면에서 도원결을 했다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다들 연관성은 있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수사 받고 있고요.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화천대유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에. 그리고 이제 김용 의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집 문제 때문에 그동안 최근에 논란이 됐죠. 자,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뭐 수사가 좀 더 구체화되면 과연 이런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중심이 결국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장부터 함께했던 그룹이 상당히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앞서서 정부 실장이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이 아파트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분양을 받은 그 같은 아파트 단지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특혜 분양 논란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해명한 걸 제가 전달해 드리면 이런 거죠.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했다가 계약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안 한 거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걸 분양을 받은 거고, 지금 이제 이 정진상 이분이 받았다고 하는 건 1차 분양을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뭐 부인 이름으로 아마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2차 예비 당첨단에 당첨이 돼서 순위가 114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격으로 계약 취소로 생긴 가구를 청약 통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분양 대금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 그리고 건설사에서 알선한 대출금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이 명단이 있지 않겠냐. 1차 분양 떨어진 사람, 2차 분양 떨어진 사람 예비 명단 그 순서대로 자기는 받았던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미분양 분양을 줬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수영 의원이 지목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4인방은 박수영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과연 유동규 전 사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측근들 아닌가? 그러면 그 정부 산하 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개인적 친분으로 엮지 마라. 같이 일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죠. 지지 선언을 했었고 당선 뒤에는 인수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2014년 재선 때도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과연 이 관계를 측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을 계속 언론에서 제기하는 건데, 네. 이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재명 지사가 정부 산하기관의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이 미어 터지겠다라고 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투로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은 아무 판단도 못하는 존재로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 내부에서 뭐 승진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2009년에 나온 사진을 보면은 유동규 당시 이제 이재명 변호사였죠. 그 성남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뭐 이런 설명인지 토론회 하는 그런 사진에서도 두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연이 오래된 인연이고요. 그리고 성남시장이 됐을 때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위촉이 되고, 그러면서 이 대장동 사업의 기획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장 직무 대리를 또 하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임명이 됩니다. 경기도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황교익 씨가 최근에 거기 뭐 내정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만큼 황교익 씨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런 어떤 친분이 없으면,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임명되기가 어려운 자리인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부인할 것을 부인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뒤에 더 큰 게 있어서 이렇게 뻔한 것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는 2년 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 지사의 SNS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3년 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비법이라는 기사를 자신의 SNS에 재차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님, 일단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의 SNS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언급하긴 했었네요. 이게 참 그 2019년도에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한령을 내려서 중국 관광객들이 사실 못 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광명시의 그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 이제 중국 측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유치를 했어요. 인센티브 관광 정도를.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성과로 이야기하면 한한령을 뚫었다. 그리고 정말 그 기사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자 최측근인 유동규 사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재명 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유동규 사장이 함께 논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자, 이 기사를 그대로 본인이 SNS에다가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이 기사를 올리겠습니까? 저 이재명 지사 성격 같으면 바로 정정 보도 청구를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관계 아닌 거는 소송 굉장히 많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버젓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좌동규, 우진상 등등 해서 이 성남시 관련돼서 측근 그룹 관련된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수정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신뢰가 갈까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 역정과 유동규 씨의 이 역정이 함께 같이 해왔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동규 씨 이제 이재명 지사의 형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면 형이 이 문제를 유동규 씨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뭔가 성남시에다 글을 올렸는데 유동규 씨가 이거를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성남시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이 지금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측근이지 누가 측근이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까지도 이 사람이 개입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측근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재명 지사는 다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런 제가 취재한 모든 그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의 취재에 따르면 측근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재명 지사는 관리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처음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와 비교했을 때 말의 수위가 다소 달라진 건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본인이 다 사퇴하고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마기라고 했는데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마기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기에 돈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마기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재명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이 지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그 수위도 달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TV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이재명 지사의 마음을 담았다면서 삼행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마음 상태를 대장동 삼행시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대량 난감일세.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동규야, 너만 믿는다. 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마음을 예측해봤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 등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재문 교수님도 어떻게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같은 생각이 아니죠. 하태경 의원은 저 말은 전제는 이재명 지사가 뭘 받았다는 전제로 들려요. 뉘앙스가. 근데 만약 이재명 지사가 진짜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 유동규 입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얘기했던 분 아마 처음에는 이걸 몰랐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제가 유동규 씨가 뭘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규 씨가 만약에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방치했거나 그걸 뒤에서 조정을 했거나 이러면 진짜 큰 문제죠, 이거는. 그건 본인이 말씀하신 건 사퇴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게 나온 게 없고 본인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유동규 씨가 문제가 돼서 검찰 조사에서 처벌받아야 되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껴야죠, 당연히. 본인이 시장을 할 때 밑에 있었던 본부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정치 도의적 책임은 아마 사과를 하겠지만 만약 유동규 씨가 어떤 경우가 나오든 어떤 경우가 나오든 간에 그건 유동규 씨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정말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연관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본인이 정말 연관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크게 본인의 이제 대선 가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누적 득표율 53%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18%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변호사님, 저희가 대장동 의혹 쭉 짚어봤잖아요. 네. 앞으로의 민주당 경선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어제 제주의 경우에도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그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을 그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도 지금 50%가 넘었는데 오늘 경우에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들이 있었고요. 뭐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수도권이거든요. 제일 많은 그 선거인단 수가 있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가 또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 상태가 대장동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세론이 유지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본선에 갔을 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의 비리가 계속 속속 나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갈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박스권에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 계속 이 후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아킬레스건 아니면 계륵 같은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대로 민주당 경선이 끝나느냐 아니면 반전의 기회를 잡느냐 그 갈림길에 선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앞에 불안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이 불안한지 압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압니다. 네, 이번 주가 2차 슈퍼위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표차를 좁힐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대법관의 처신 논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여야는 대장동 의혹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신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대장동 개발에 이제 화천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에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 김만배와 심리전후에서 4번을 만났다. 뭐 때문에 만났겠습니까? 한 달에 4번.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4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외부 인사로.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못 만납니다. 자기 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재판 거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게 자주 만난 건 좀 이상해 보여요. 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주 가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는 생각이 드나요.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법조 기자 하면서 이제 법조인들하고 친한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관련된 지금 화천대유 관련된 뭐 자문하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과 어떤 형태로든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자주 만난다면 친분이 상당히 깊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러면 이 문제가 물론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이재명 그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무슨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당시 이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7대 5로 아마 판결이 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 무죄 쪽에 심의를 실어준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니까 예.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방문을 8번이나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러나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지금 이 권순일 대법관을 그러면 뭐 자문시켜줬으니까 그걸로 법을 판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 한 8번 정도 대법관을 찾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날은 2날이에요. 지난해 6월 16일 그리고 7월 17일인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6일은 그 전날에 이재명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도 그 심의하는 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7월 16일 날 무죄 취지 판결이 나고 그 다음 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판 거래가 아니었느냐, 가서 이재명 지사 좀 무죄 취지로 좀 잘 좀 봐달라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순일 대법관이 그 퇴임 후에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뭐 지금은 월 1,500만 원이라고만 지금 보도가 되지만 더 내밀한 약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은 또 하나는 아무리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라고 하지만 네.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법관이 법조 기자가 대법관을 만날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기자 취재상 갔을 리는 만만 거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상당히 자주 간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재판 거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이 됐던 이 대법원 판결 자체도 향후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다. 네. 대부분 후배 법조 팀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대법원 내에 있는 청사 내에 있는 단골 군의 이발소를 방문했던 것이다. 권 대법관을 인사차 서너 차례 만나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 재판 관련해 언급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해명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출입 시에 방문부서 어디를 갈 것인지 그 방문부서가 허가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한데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권순일 대법관 비서실로 연락이 갔을 텐데 만약에 권 전 대법관을 만나지 않은 거라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출입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출입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증만 제시해도 얼마든지 청사 출입이 가능한데 굳이 왜 대법관을 만난다고 썼을까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조금 전 본 것처럼 김만배 씨가 단골 이발소를 가기 위해 들어갔다 했는데 오히려 이발소 관계자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를 본 지가 꽤 오래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더 의혹은 이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김만배 씨가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법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대법관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다 법조 기자 해본 분들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감한 판결이 있기에 앞서서는 대법관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만나서 날씨 이야기 할 겁니까? 왜냐하면 현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언뜻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판결의 분위기 정도는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이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권의 차기 대권과 관련된 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기자가 이 그 전원합의체 회부된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이거는 뭐 큰 특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법관들은 기자들을 안 만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건 전후로 보면 이 권순일 대법관이 만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세상에 대법관에 이발소 가면서 대법관실을 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가면 대법원 이 대변인도 있거든요. 예. 대변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오시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김만배 씨가 당시에는 법조팀장에서 법조 선임기자로 발령이 났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법조팀장은 보통 대법원 출입기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증을 주는데 이제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로 그렇게 받아서 갔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주 만났을까? 물론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중요한 현안이 있고 거기에 기자가 예를 들어서 담당 재판관을 만났는데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는 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에서 무죄에 섰지 않습니까? 예. 가장 선임 대법관이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투표를 합니다. 대법원장 바로 전에. 그러면 그 전에 5대5였어요. 예. 그러면 권순일 재판관이 어디에 투표하냐에 따라서 무게가 탁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다수의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관례상. 그러면 권순일 재판관이 만약에 유죄라고 그러면 대법원장은 유죄 쪽에다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권순일 딱 재법관이 본인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법리를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바로 무죄 쪽으로 무게를 실으니까 대법원장이 바로 거기에다가 한 표를 더 보태서 7대5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분이 사실은 좀 한 게 대법관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같이 겸임을 했어요. 예. 근데 대법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바로 그만두는데 이분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 달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대법관을 그만뒀는데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느냐. 그러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갑니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과거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에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심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스스로 판례를 뒤집었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이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 근거가 선거의 공정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지사 판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전혀 다른 헌법에서의 기본권이라든가 가치를 들고 나와서 전혀 다른 그 판결을 한 거거든요. 정반대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이 대법원 사건이 올라왔을 때 재판 연구관들도 전례와 마찬가지로 유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무죄 취지 보고서를 무죄 취지로 의견을 내는 바람에 또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앞에 또 김만배 씨와의 또 그런 사적인 만남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개운치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재판 거래가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거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례를 뒤집은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전북 익산시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TV토론에서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이러면서 유죄를 선고했고 익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이랬던 권 대법관이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는 관점을 180도 바꿨고요. 두 사건의 재판을 했던 분이 같은 분인가? 저장님, 법관이 본인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흔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 재판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곤혹스럽다는 얘기시겠죠. 이현주 의원님,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판 거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추정의 영역입니다. 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이고 또 검찰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할 대목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김만배 씨가 2019년도 정도 되면 이 화천대유에 본인이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화천대유 실소유주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입니다. 자, 그런 이익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이 선거법으로 만약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공무단위권이 이제 없어지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이재명 지사의 그걸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김만배 씨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미 이 사업과 연관돼 있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무죄 나오는 것이 본인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고 그렇다면 당시 권순일 지금 재판관이 퇴임을 얼마 앞둔 권순일 재판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처음부터 제시를 했고 즉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무죄 취지를 이야기를 했고 이건 왜냐하면 기존 판례와는 전혀 다른 판례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엄격히 적용됐는데 TV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걸 통함으로 인해서 지난번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그 이야기했던 게 이제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뭐 기억이 안 난다, 허가를 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TV 토론에 나와서 그런 작은 거짓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권순일, 김만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이 판결 이런 시점과 내용과 이들의 처한 위치 그 이후에 바로 권순일 재판관이 또 화천대유로 갔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 혹여 권순일 재판관의 어떤 이 자금을 이거 지금 알려진 것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아마 검찰이 풀어줘야 될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신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퇴직금 50억과 의원직 사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사퇴 압박을 받았던 곽상도 의원. 조금 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연일 저와 제 아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경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화천대유 아들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다음 속보 보시죠. 곽상도 의원 오늘 오전에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 같은 내용이네요.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곽상도 의원의 오늘 자진 사퇴 발표 어제 예견돼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본인 의사는 아마 더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고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사퇴를 압박하는 양상이었고요. 또 후보들도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들도 대체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서 계속 비판을 해왔고 만약 곽상도 의원이 저거 사퇴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요. 이 문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물론 뭐 사퇴해도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대선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직까지는 뭐 관계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이 뭐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줬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큰 악재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당내도 그렇고 뭐 일부 의원들은 뭐 사퇴를 반대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사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의원의 제명을 두고 당내 분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9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당이 곽상도 제명안을 의결을 한다. 이런 일은 전두환 신군부도 안 했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이 범죄냐? 그것이 화천대유 불법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역시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으면서 당무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 최고의 말대로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보라.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진 최고위원은 대장동 부패 설계자와 대장동 부패 몸통 이것을 은폐하려는 정권과 여당과 싸우는 게 먼저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이 문제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선 주자들에게 상당한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 내용도 일단락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조수진 그 최고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죠. 뭐 이게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려는 뜻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가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아서 좀 발언권의 무게의 차이도 있는 건데 네. 좀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에 대해서 좀 1대1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좀 간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마다 그런 것들은 좀 이 외부에 드러나 보이면 이게 당내 갈등, 지도부 갈등은 이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조수진 최고가 어제 아주 댓글에서 문매를 맞던데 곽상도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명예로운 퇴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진 사퇴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좀 표현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국감에서 곽상도 의원이 대장도 사업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0억 퇴직금 논란이 되자마자 입장문에서 2017년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면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공사 중지가 될 뻔한 상황을 대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도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사업을 진행했던 시기가 2017년도입니다. 문화재 발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 2년 동안 수백 건의 자료 요구 중에 유독 매장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24건의 자료 요구를 집중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곽 의원님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계셨고 아들인 곽병채 씨가 문화재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같이 들으셨는데 전용기 의원은 이 문제 제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그중에서 뭐 일단 산재 보상금이 한 44억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대리밖에 안 됐는데 특별히 50억이나 되는 돈을 했을까? 왜냐하면 직원들한테는 전부 다 대략 한 5억 원 정도 아마 뭐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임원급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준 사람도 있는데 굳이 대리급 정도 되는 직원한테 한 5년 6개월 정도 근무했다는데 왜 50원에 줬을까? 그렇다면 뭔가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일이 있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문화재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개발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심개발하다가 이 땅 파다가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나오면 다 스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 발굴해서 보존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해서
보존 가치가 있게 되면 건설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래 되면 거의 뭐 시행사는 망하거든요. 지금 김포 장릉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아파트 장릉 앞에 아파트 섰다가 지금 이 문화재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아파트를 다 지은 걸 지금 철거하니 많이 이 논쟁이 붙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화재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건설 기간이 항상 길어집니다. 이 건설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곽상도의 아들이 거기서 이 문제를 만약에 했고 곽상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수사할 부분이고 오늘 아마 지금 검찰이 압수한 이유도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이런 업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8일이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5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 후보님 하면은 그동안 당을 분열시키는 뭐 내부 총질, 또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좀 거친 그런 말씀 이런 거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를테면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다 모으면 이제 사전의 수준인데 이런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참패와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보수 개멸하는 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정치검사한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소멸이 돼버리면 이 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멸할 뻔한 당을 어우 연명을 시켰다 이런 말씀일까요? 선거에는 참패를 했지만. 네. 이수혜 변호사님,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주로 공격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주로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어젠 달랐어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홍준표 후보의 망언 논란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했는데 전략적 변화라고 봐야 되나요? 예, 지지율 추이도 있고 토론회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작게 5015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서 멍하게 듣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청약통장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그 질문에 또 그 황당한 답변을 해서 그게 또 SNS에 엄청나게 회자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회를 지켜본 지지자분들 중에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민심 변화를 캐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수세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좀 공세적인 걸로 방향을 튼 거는 같은데, 네. 뭐 저 비디오에 나왔던 저 경우에는 이제 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도 좀 중간중간에 보여서 다음 토론회에서는 또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지 또 지지자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제 TV토론에 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홍 후보께서 경남지사 시절에 측근들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인사 채용 비리, 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 실형까지 또 살았고 이거 사전에 알으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저한테 물으세요? 네. 그거 제가 알았으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럼 몰랐으면 무능하셨던 건가요? 그게 왜 무능합니까? 몰랐다면은 그 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을 법률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총장의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그거는 묵시적 지시로 또 볼 수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안 되죠. 말씀하셔야지 그게 정치지.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네, 이현정 의원님,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온 것도 맞고 홍 전 대표가 밀리지 않은 것도 맞아요. 2차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전략 좀 바뀌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5차 TV 토론을 통해서 윤 후보의 공세가 이제 전략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차나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적응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작게 묻고 뭐 하니까 이게 이제 말 실수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도 보면 일단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즉 공세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 것 같고, 둘째는 지금 1차 컷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이 비율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차는 30%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비중이 커지고 1차에 제가 뭐 알기로는 거의 한 자릿수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제 우열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2차부터는 상당히 이제 좀 승기를 잡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된다는 판단을 윤 후보 쪽에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한 아주 공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즉, 이 홍준표 후보의 옛날 당대표 시절에 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 패배했던 문제라든지 또 경남도지사 시절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윤 후보가 그동안은 제가 듣기로는 대변인들이 상대 후보 공격하는 이 논평 내려고 그러면 그 못 내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정치판에서는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네. 이게 조금 정치적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최고의 공격을 퍼붓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이제 2차 컷오프의 당원 30%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한 저는 전략적 포석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8명 후보 중에서 4명의 후보를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있는데, 네. 자, 1, 2등은 저희가 봤던 두 후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머지 두 후보는 누가 될까요? 일단 저는 유승민 후보는 뭐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4위인데, 예. 사실 최재형 후보가 지금 처음에는 조금 존재감이 있다가 캠프를 해체하고 그 이후에 보면 전혀 이 내용 자체도 그렇고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저는 상당히 위태롭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당원이 이제 30%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원희룡 후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 2, 3등 같은 경우는 대충 지금 이제 3위 안까지는 저는 뭐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 세 분은 확실히 들어갈 것 같고, 예. 4위 같은 경우에 최재형 후보냐 원희룡 후보냐, 저는 이 판단에 조금 싸움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하태경 후보는 했지만 하태경 후보가 아마 당내에서는 좀 지지가 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일단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저는 4위 싸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3위까지는 다 말씀하신 예. 대로 다 동의하고요. 4위를 누가 할 거냐는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론상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황교안 후보가 오르고 있어요. 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 그러나 아마 이제 원희룡, 최재형 두 분 중에 한 분이 더 될 것 같은데 황교안 후보가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 랭킹쇼에서 그 결과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화 용어 이렇게 바꿔볼까요?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도둑들은 배우 김윤석, 이정재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관객들은 한국 대표 배우들의 아우라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도둑들은 배우 김윤석, 이정재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합니다. 관객들은 한국 대표 배우들의 기품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카데미상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영화 기생충은 작품상 등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 6개 부문에 후보 지명된 영화 기생충은 작품상 등 4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나 홀로 집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떠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메오로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나 홀로 집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깜짝 출연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외래어보다는 우리말로 영화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네, 신압으로 우리말 시작합니다. 정윤철 기자 나오셨는데 오늘의 열쇠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열쇠말은 영화입니다. 지난주 스포츠 분야 전문 용어들을 우리말로 순화해봤다면 이번엔 영화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어떨까 살펴봤는데요. 네. 역시나 외국어나 외래어가 많았습니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일 테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들릴 때가 많은데요. 이를 우리말로 순화해보자는 뜻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정 기자, 그렇다면 영화 현장에서 사용되는 외래어나 외국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영화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영화하면 역시 팝콘, 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화하면 연결되는 단어가 박스오피스일 텐데요. 영화 산업 초창기에 박스처럼 생긴 매표소에서 표를 팔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점차 의미가 확대되면서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흥행 수익 등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외래어 사용을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순화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죠. 국립국어원은 흥행 수익 또는 관객 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산업의 큰 화두였던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 상영 시간 할당제로 순화해 표현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박스 오피스는 흥행 수익, 스크린 쿼터는 상영 시간 할당제 이렇게 순화하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미 익숙한 표현들을 우리말로 순화했을 때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충분히 있는데도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표현들이 영어식 표현으로 굳어지겠죠. 네. 이런 걸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캐스팅 대신 배역 선정, 블록버스터 대신 초대형 영화 등으로 자꾸 순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배역 선정, 초대형 영화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미가 더 잘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현장에서부터 우리말을 사실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크랭크인은 촬영 시작, 크랭크업은 촬영 종료, 롱테이크는 끊김없이 길게 찍기 등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아직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업계나 직군을 넘어 서로 말을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엔 개천절 연휴가 있고 다음 주에는 한글날 연휴가 있죠.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